메타인지론과 리더십 심화이론 제5주차 강의. 오늘은 제5주차 수업으로 메타인지와 리더십 이론 2에 대해서 학습해보고자 합니다. 교재는 148쪽에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페이지 순으로만 학습한다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수업을 마치면 벌써 이번 학기 3분의 1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으니 주차별로 강의를 놓치지 않도록 부지런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의 목차는 에피소드 1 인디언 추장 선발, 두 번째 메타인지와 리더십, 세 번째 리더십 심화 이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반복해서 살펴보면 학습 목표는 메타인지와 리더십 심화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첫째, 메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둘째로 리더십 심화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인디언 회의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북미 대륙의 아파치족의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후임 추장을 뽑게 되었습니다. 3명을 최종 선발하고 마지막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추장은 세 사람에게 앞에 보이는 높은 산에 갔다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하루가 걸려서야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산에 올라갔다 온 증거로 돌을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풀을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맨손으로 달려왔습니다. 추장이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맨손으로 왔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장님, 우리 부족은 빨리 저 산 너머 동네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산 정상에서 살펴보니 거기엔 넓은 농토도 있고 강도 있고 여기보다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세 사람 중 누가 추장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수업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팁을 드리면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그릇 됨됨이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즉 넓게 보고 그릇이 크다가 핵심 힌트가 될 것입니다. 인디언 추장 선발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산을 갔다 왔다는 증거물로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을 갔다 오는 의미가 체력 검정을 위해서 행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돌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산에 도착해서 풀이 사는 생태 환경을 파악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갔다 온 산이 인디언족이 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는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보다는 좀 더 열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산 너머 더 먼 곳을 보고 인디언의 미래를 위한 저쪽 꿀이 넘치는 미래 땅을 보고 와서 그 꿈을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더 넓고 더 먼 곳을 보는 그릇이 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면접을 보거나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항상 이런 모습의 리더의 자질과 분석을 길러서 국가와 사회를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학습할 주제인 메타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타인지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메타인지는 영어로 메타코그니션이며 메타는 무엇을 초월하는 초의 개념입니다. 코그니션은 들어온 정보를 두뇌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번역하면 초월적 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타인지 능력이란
공부에 대한 공부 또는 생각에 대한 생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부족해서이며,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이나 기술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필요하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든 대학의 마르셀 베인만 교수는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는데 IQ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25%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메타인지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무려 40%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같은 학자는 메타인지는 보통 아는 것과 그 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을 지칭하며 인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 혹은 지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인지가 어떤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지적 활동이라면 메타인지는 이와 같은 인지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메타인지는 자신의 지식을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통제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교재 150쪽 중간에 보면 마티네츠는 메타인지 방대한 기능을 세 가지 주요한 범주로 설명했습니다. 메타 기억과 메타 이해,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가 그것입니다. 메타 기억과 메타 이해는 아는 상태에 대한 스스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 기억은 태양계 행성들을 태양으로부터 먼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대답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독서를 하면서 스스로 이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메타 이해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두 번째 카테고리는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은 거의 인간만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중요한 인지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 해결은 특히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또 연습됩니다. 문제 해결은 보통 목표에 이르는 방법이 불확실할 때에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인지는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경로가 맞았는지 평가하며 목표를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해야 할 다음 것들을 계획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카테고리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것의 질을 위해 생각들을 평가하고 특히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들을 평가할 때 이 아이디어가 명확히 진술되나, 한 가지 아이디어가 다른 것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나, 그 주장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일관되었나, 아니면 그 자체를 모순되어 있거나 혹은 보장할 수 없는 추론이나 지지할 수 없는 일반화들을 만들어내는가, 과학적인 연구 방법들의 기준에 잘 부합하는 근거와 분석에 의해서 뒷받침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생각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바로 메타인지 속성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문제로 메타인지와 자기 주도적 학습을 검토해 봅시다. 메타인지와 자기 주도적 학습은 같은 개념이며 여기서 인지조절 전략과 동기조절 전략이 나옵니다. 인지조절 전략이라 하면 학습의 전략으로 기억 방법을 사용하거나 책에 밑줄 긋기 같은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동기조절 전략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메타인지적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메타인지와 리더십을 결합해서 메타인지적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에서 메타인지와 마찬가지로 리더십에서 메타인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메타인지적 리더십 또는 자기주도적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종류의 리더십은 어떤 고정된 만능의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리더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리더는 늘 깨어서 자기인식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떤 리더십을 실패할 수 있고 저항이 있으며 방향이 틀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생각하고 조정하며 청취해야 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개념이나 이론적 틀에 박힌 리더십보다는 자신의 현장과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메타인지적 리더십에는 답은 없지만 메타인지적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활용하는 전략들이 원용될 수 있고 또는 그와 달리 그런 방법들보다 좀 더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지도력을 객관적으로 내가 들여다보고 조정하고 행동을 변경시키는 활동에 따라야 하는 만큼 보다 유연한 리더십 개발에 유용한 한 개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개발해 나갈 때 자신을 늘 지켜보면서 교정해 나가는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메타인지적 능력은 리더십 그 자체가 아니라 올바르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구사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필요합니다. 즉 리더십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도구이죠. 여러분은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고 통제해서 지속가능한 능력자로 남아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절로 훌륭한 리더가 된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리더로 변신할 수 있는 만능의 비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목표나 꿈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운동을 할수록 근육이 발달하고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을 안 하는 부분은 뇌입니다. 뇌가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은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암기한 정보를 서로 연결해서 연상을 하면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100일을 살고 잠을 안 자면 10일을 살고 숨을 못 쉬면 3분만 살고 꿈이 없다면 살아도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표와 꿈이 있어야 인간은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고 삶을 조정해 나갑니다. 우리가 3주차에 삶의 목표와 브레인맵을 만들기 위해 학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의 그림은 바다에 사는 멍게입니다. 멍게는 어릴 때는 눈, 입, 뇌, 소화기관, 항문, 촉수 등 필요한 기관이 다 있고 헤엄쳐 다니며 플랑크톤을 걸려서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일정한 때가 되면 바위에 붙어서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동을 안 하고 바위에 붙어서 생활하는 동안 멍게의 뇌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즉 자발적인 운동을 안 하게 되면서 뇌는 퇴화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뇌가 근육에 전달할 때 신경다발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동을 안 하게 되면 신경다발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지 않으므로 신경다발 간의 정보 전달 능력이 퇴화되기 때문입니다. 신경다발 간의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아세틸클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소비되는데 정보 전달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기관이 퇴화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에게도 유사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파도와 물살을 헤치고 나갈 때 우리 인간도 적응력이나 문제 해결력, 창의성이 길러지고 눈에도 활발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쓸 때도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어떤 직선적인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이나 아이디어를 만드는 나의 두뇌를 관찰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통제해 나갈 때 두뇌도 최대한 개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두뇌 지도를 만들어서 삶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과제로 내려간 삶의 목표와 두뇌 지도 만들기를 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자체가 바로 뇌 운동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메타인지란 나의 사고, 인지, 학습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바로잡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럼 바르게 되고 있는지 판단하거나 바로잡는 기준은 무엇으로 설정할까요? 그것이 바로 브레인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습관화해야 될 일이라는 세부 목표를 브레인맵에 반영했다고 합시다. 매일 학교 가는 시간에 전철을 타는 시간 동안 영어 사전을 되풀이해서 외운다. 이것과 같이
반복해야 될 플랜에 작은 미션을 세우고 제한 기간 동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1회 정도는 자신이 출제한 단어 시험을 스스로 치르면서 잘 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잘 안 외워지는 단어를 잘 외울수록 연상도토를 만드는 일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렘이라는 단어는 뉴모니아, 즉 PNEUMONIA인데 앞에 P가 묵음이지만 기억하기 좋게 폐에 암모니아가 들어갔어 라는 식으로 기억하기 좋게 외우면 폐에 암모니아가 들어가면 페렘이지,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외우는 방식의 메모를 통해서 암기하는 전략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미션을 부여하고 살아가는 미션 중심의 사람이죠. 미션 중심의 생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나중에 이번 학기 후반부에 가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메타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 사이트에서 2개의 비디오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1편과 2편이 있습니다. 수업시간 말미에 메타인지에 대한 퀴즈가 나오는데 이 비디오를 들으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2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선택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시간이 되는 분만 선택에 맡깁니다.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에 탑재해 놓겠습니다. 명심해야 할 사항은 메타인지는 나의 사고나 학습 과정을 제3자적 위치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재반 과정을 말합니다. 리드는 자기 자신을 항상 제3자적 위치에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자기 행동을 통제할 줄 알아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제를 리더십의 심한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교재는 29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굉장히 긴 리스트의 이론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친 연구 결과에서 나온 어려운 이론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익히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렴풋이 이런 유형의 이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십을 개발할 때 참고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리더십 이론은 먼저 유전적으로 상속된 우월한 인자를 중심으로 리더십의 능력을 언급하는 특성 이론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주 유능한 지도자도 상황이 달라지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난 후에는 효과적인 지도자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대안 이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조직행동론입니다. 조직행동론은 크게 개인과 조직으로 나눠서 전개됩니다. 그 후 새로운 연구 방법의 도입으로 특성 이론이 다시 등장하는데 통계학과 메타 연구를 통한 특성 이론의 새로운 심화 연구가 발전됩니다. 그 다음으로 특성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개인의 리더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속성 유형 접근법이 나오게 됩니다. 뒤이어 5가지로 분류되는 리더십 스타일이 정의되고 상황에 따라 우발적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과학과 관련된 기능적 리더십이나 거래적 변형적 리더십 이론이나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이 나타나고 기존 이론의 장점을 통합한 통합심리 이론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에는 감성을 중시하는 감성적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사랑, 사랑합니다와 같은 멘트를 날리는 감성 마케팅이 그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탠다면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갈 메타인지적 리더십은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리더십이죠. 오늘 학습할 목차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교재에서 내용은 13쪽과 2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특성이론에서 시작해서 대안이론, 특성이론 재등장, 속성 유형이론, 리더십 스타일, 상황적 우발적 이론, 기능이론, 통합심리이론, 거래적 변형적 리더십 이론,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 감성이론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다단계 이론을 다 외우거나 꼼꼼히 정리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나중에 유사한 용어가 나오면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 이론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메타인지적 리더십은 축구선수 박항서가 베트남에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성공한 실적을 거뒀듯이 소위 박항서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리더십이 있죠. 여러분 교재 155쪽에서 161쪽을 보면 박항서 리더십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학습 목표를 하고 있는 메타인지적 리더십은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당신의 이름이 붙여지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붙여지는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번 학기 본 수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먼저 특성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성이론은 리더십은 유전적으로 유월한 능력을 가진 자의 특성이라고 믿는 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개발되는 것이라고 믿는 오늘날의 관점과는 아주 동떨어진 이론이죠. 여기서 특성이란 예를 들어 남성의 재능, 기술, 신체적 특성과 같은 측면을 말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론이지만 예를 들어서 오플러 같은 학자는 아파치 쪽의 문화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하다. 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일반화해서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남성 위주로 우수한 능력을 가진 혈통의 전유물이며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안 힘이 지배하는 문명이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맞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관점에서 보면 여성은 감성적으로 세밀하고 소프트하며 남자보다 강하다는 점이 발견됩니다. 여성은 임신해서 생명을 낳고 육아를 하면서 직장을 유지하고 남성보다 더 긴 수명을 누리며 사회 각 분야를 리드한다고 독일에 합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등 수많은 여성이 정계와 관계에서 리더로 활약했고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성이론의 근대적 관점은 타고난 우월한 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다가 교육을 통해서 심화되고 발전된 리더를 길러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19세기에 남아공 총독을 지낸 영국의 세실경은 우수한 리더, 즉 타고난 능력이 우월한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옥스퍼드 로즈 장학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로즈 장학금은 세실 로즈 경의 유언에 따라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 전 세계 100명에게 기본 2년간 등록금과 생활비 등 전액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미국 대통령인 빌 클린턴, 영국 수상인 토니 블레어, 이 사람들도 로즈 장학금의 수혜자로 알려져 있으며 로즈 장학제도는 학문적 소양과 더불어 도덕적 품성, 리더십, 소통 능력 및 사회적 책임감 등을 바탕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도력은 교육으로 능력 개발이 가능하며 능력 개발을 위해서 더 리더십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능력의 발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대두되었습니다. 후설과 하이데거, 둘 다 독일의 현상주의적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사물의 본질을 볼 때 후설은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사물을 보고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어떤 현상을 보고 해석을 할 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현상을 보고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대체로 하이데거 의견의 지지를 받는데 그는 시간과 존재라는 철학서에서 존재 자체를 존재 선구조, 현존재 등 여러 개로 분류했습니다. 존재 선구조는 이전의 존재 구조로 원초적이며 존재 본모습입니다. 존재는 우리가 현존재를 느낄 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존재는 우리가 생존할 때 존재하고 우리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존재는 팔수록 어렵습니다. 하여튼 리더십에서 특성을 이루는 타고난 유전적 우월성을 주장했으나 19세기에 벌써 세실 같은 정치가는 교육을 통한 리더의 개발을 강조한 만큼 타고난 능력 플러스 우수한 교육을 통한 리더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PT 화면에 왼편이 후설이고 오른편이 하이데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현상학 철학가이니 얼굴을 알아두면 쓸모가 있겠죠. 비디오 2에서 계속됩니다.